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3강 시간으로서 133번부터 143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강의 끝난 다음이라도 시험자하고 연습장을 꺼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 133번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3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리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신성은 중심지에 모이는 겁니다. 집신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이는 거는 집재성이에요. 그냥 모일 뿐이에요. 어떤 중심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점포이다. 다르죠? 틀렸고 선매품점. 선매품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한 후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호 비교해서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말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매의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그러니까 수요자의 취미나 기호에 맞춰서 미리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전문품입니다. 전문품.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할 때 소비자가 큰 노력과 비용의 구애를 안 받죠. 전문적인 것만 다 있으니까. 선매품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집재성 모여 있는 거고요. 점포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이거는 집심성 아니에요. 국부적 집심성 점포를 있는데 집재성이니까 틀렸고,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는 겁니다. 분산 입자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에 대고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전문품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매의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라고 했고, 요 여러 상품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요거는 그 구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구매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선매품점이라고 합니다. 선매품점.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동글뱅이.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13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을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34번의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지향형 입지를, 그렇죠. 완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바로 팔아야 되니까 시장에 지향을 하는 게 좋고, 노동집약적이고 미승용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노동집약형, 그래서 사람 많은데 입지해야 된다. 섬유산업이 이렇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원료가 특별히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거의 시장 지향을 합니다. 왜? 시장에 가까이 있어도 원료 구하기 편하니까 바로 만들어서 팔면 돼요.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제품, 이건 맞습니다. 중량 감소 산업은 재료가 점점 줄어, 시멘트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에 지향하더라도 주니까 바로 입자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하고 중량 감소는 모두 원료 지향형이 됐으니까 틀린 거죠. 요거는 시장 지향형이니까 요건 틀렸습니다. 아까 1번은 맞았고. 3번 위험물 폐기 규제, 이게 폐자인데 폐로 잘못 나왔습니다. 폐기 규제,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죠. 공적인 규제 같은 거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공장 지을 수 없는 곳에 공장 부지 구입하면 뭐합니까? 노는 땅 되니까 안 되죠. 4번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지역에 입장으로서 비용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직접 서로 모여서 쌓여 있는 거, 기술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거?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는 1만 2천여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다 한 곳에 직접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5번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직접입니다.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2번만 X고 적절하지 않는 거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5번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개 기출문제고요.
1.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 그럼 여러분들이 계층 구조 이론이 떠올라야 돼요. 저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퍼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전혀 크리스탈로의 이론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답은 1번이 되는데 그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퍼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주는 그 원리는 페토의 공간 분배의 원리입니다. 자, 1번은 틀렸고 135번은 답이 1이 됩니다.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역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맞죠? 분기점이란 컨버스.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 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CST 기법,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고객이 스팟, 어떤 지점에 간다는 얘기예요. 테크닉, 그 기법입니다. 고객 위주란 얘기죠.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고객 위주니까. 자, 2번, 3번도 다 맞았고요. 5번,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어도 추측하여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거고 하니까 13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6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번 문제입니다. 136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공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국방이라든가 치안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자, 비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제하지도 않고 경합, 다투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배제성은 대가 없이 사용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무임승차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무임승차, 그냥 공짜로 탄다는 얘기죠. 비경합성은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도 내 소비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걸 말합니다. 자, 공공재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공공재의 공급을, 자, 공공재를 누가 공급하냐? 만약에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데서 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X 3. 공공재는, 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여기서의 외부 효과는 주로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를 말합니다.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죠. 설명 맞는 얘기고요. 5번.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개인이 소유한 산에 있는 산림이라 하더라도 그 산림에서 방출하는 좋은 공기라든가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등산로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공공 부문이 소유한 산림이라면 더더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지금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3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번 문제입니다. 137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 대표적인 게 그 오염,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장이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그러면 해당 주거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자, 외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플러스 되는 요인을 말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3. 지역지구제나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죠.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해당 주거지역의 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X. 자, 4번. 부동산의 부동산 움직이지 않고 연속성, 인접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옆에서 외부적인 어떤 공해를 유발시키는 게 나오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고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같은 게 있다면 그 역시 환경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공해 유발 생산하는 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해를 유발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재화의 경우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그렇죠.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오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해서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는 재화는 시장에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3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토지은행 랜드뱅킹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은행은 평소에 국가가 토지를 비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개발을 할 때 비축해 놓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1. 공공의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맞고요. 토지 선매, 토지를 미리 사는 겁니다.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요. 4.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즉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토지를 토지를 살 때 토지 주인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판다고 해야 사는 거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가 낮다는데 크다고 돼 있죠. 낮다야 낮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고르니까 13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39번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만나 맞죠?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으면 가운데 경계부동산이 있지만 연접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고요. 3.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한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지역 주거지역을 다 부수고 새로운 주거지역을 만들었을 때 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 가격 상승이 훨씬 높다면 상한 여가, 즉 부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4.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 할증료가부터 거래되고 그렇죠. 고소득층과 인접한 요 지역은 할증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요 지역은 여기랑 저소득층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할인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들어오는 하향여가입니다. 이거 하향 저소득화되는 겁니다.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틀렸죠? 상향이라 하향이니까. 그래서 139번은 다른 건 다 오고 하나만 X 역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조세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비수, 공비공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합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준 암비 비법이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죠. 양도소득을 많이 무겁게 매기니까 집을 안 팝니다. 동결 효과, 락인 이펙트, 결국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가될 수 있습니다.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자, 공급은 탄력적.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비수 조세는 다 수요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맞죠? 수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적인 방향을 유도한다든가 이럴 때입니다.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등을 둬서 부과하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생산적인 방향으로. 농림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를, 보유세를 조금 매기고 대신 도시지역의 유휴지나 뭐 이렇게 생산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생산적인 토지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의 공급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라는 뜻이에요. 토지 보유세가 만약에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는데 수요자로 전가되면 왜곡이 된 거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는데 공급자가 바로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왜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탄력적일 때는 왜곡이 처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140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 조세 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론 같은 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조세 정책론하고 부동산학 개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동산학 개론의 문제가 대학원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일반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배우는 이제 행정학이나 재정학 같은 데 나오는데 참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 문제 나오지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 다 넣어놨습니다. 141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번 소득재 분배, 주거복지 증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맞고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3.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매연이 발생하는 경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보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매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 자, 공공재, 공원 같은 거 과소 생산하게 되죠. 왜? 공원을 만들어 봐야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맞고요. 5. 중산층 이하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의 최저 주거 기준, 최고 주거 기준은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틀린 것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다음 중 부동산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면 됩니다. 1.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점점 악화되어 바로잡기 어렵다. 맞고요. 부동산 문제가 악화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는 독립적으로 해결성 및 개별주의다. 아니죠.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이자율이라든가 환경, 개발. 그래서 해결수단도 복합적입니다. 틀렸네요. 4번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경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한번 폭등한 주가는 이전으로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자, 다 오고 하나 X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3번 다음은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 비가역성은 한 번 가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문제가 악화되면 바로잡기 어렵다. 맞죠. 지가가 폭등하면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고요.
잘못된 건축은 철거 비용 등에 의해 옛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4. 지표의 토층을 파괴한 경우 인위적으로 되돌리기가 어렵고 5. 확정된 도시계획이 잘못될 경우 계획을 수정한다면 수정할 수는 있죠.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렵잖아.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이게 보통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수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사 수정을 해도 뒤로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반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계획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다 동물뱅이 하나 틀렸고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143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학교론 문제풀이 113강 133번부터 143번까지 같이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한번 복습해 주실 것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